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외국 기관의 경제계획인 내산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기에 수립된 경제계획은 한국의 기획처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었고 1954년도 경제계획의 경우에는 주한원조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 공여 문제가 제기되면서 외국 기관에서 직접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외국 기관에서 한국에 관한 경제계획을 수립한 것은 한국 전쟁의 동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전쟁 초기에는 전선이 남한과 북한을 오가며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3월이 되자 전선이 38선을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투가 38선을 경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전쟁을 마무리하자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형성되었고 1951년 6월 말에 유엔 주재 소련 대표가 휴전회담을 제안하면서 1951년 7월부터 본격적인 휴전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전쟁과 휴전회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경제를 재건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는 유엔 결의에 근거하여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재건 역시 유엔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것이 초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유엔은 1950년 10월 한국 전쟁의 전선이 38선 이북으로 이동하자 유엔 총회에서 통일 한국 정부의 수립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고 이 결의에 근거하여 통일 정부의 경제 재건 임무를 맡을 유엔 한국 재건단 웅크라를 1950년 12월 1일에 창설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 전쟁의 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등 1951년 초까지 전선은 불안정해서 웅크라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6월 말에 휴전회담이 제의되면서 웅크라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1951년 7월에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실제 활동할 웅크라 한국사무소가 부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웅크라는 곧바로 활동을 하지는 못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의 재건에 사용할 재원이 원활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유엔군은 전쟁 중에 발생한 전재민의 구호와 구제를 위해 민간 구호 원조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웅크라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웅크라 자금은 유엔 회원국이 각출에 의해 재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서방 선진 제국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1951년에 웅크라 원조로 도입된 금액이 12만 달러였다는 점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엔의 민간 구호 원조와 마찬가지로 웅크라 원조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1950년대에 공급된 웅크라 원조 1억 2,200만 달러의 3분의 2 정도는 미국 정부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원조 공여에 필요한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 경제의 부흥과 안정을 위해 미국은 1948년 12월에 한국 정부와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원조는 경제 협조처를 통해 관리 공급되었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 경제의 부흥보다 전재민의 구호 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경제협조처 원조는 중단되고 1951년 4월에 결국 주한경제협조처는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민간 구호 원조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공급되고 있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휴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의 재건과 관련한 원조 기구나 협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재건 방향과 이에 근거한 유엔군 대여금 상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에 여러 차례의 한미 경제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유엔군 대여금 상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그것의 상환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주장 때문에 회담은 매번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대통령은 클레어런스 메이어를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을 1952년 4월 13일에 한국에 파견하고 경제원조협정 체결, 유엔군 대여금 상환 문제를 일괄 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40여일간의 회담 결과 한국 정부가 주장했던 유엔군 대여금 상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원조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습니다. 1952년 5월 24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 합중국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은 그 결과였습니다. 이 협정은 통상 마이어 협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52년 중반에 한국 경제 재건에 필요한 제도가 정비되면서 본격적으로 웅크라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웅크라는 한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경제 통계가 독립적으로는 생산되고 있었지만 이들 경제 부문 간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을 체계적으로 추계한 사례는 없어 우선 이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웅크라는 미국의 민간 컨설팅 회사인 네이산협회에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계획을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네이산협회의 관계자는 한국 경제 재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용역 계약 체결 직후인 1952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자료 조사와 주요 기관의 관계자 등을 면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1952년 12월에 1차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네이산협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한국 경제 재건의 시급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웅크라는 이 이후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재건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네이산협회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예비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한국에 1년여 정도 체류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1954년 2월에 한국 경제 재건 계획 An Economic Program for Economic Korean Reconstruction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네이산협회가 1954년 2월에 제출한 한국 경제 재건 계획 최종 보고서 표지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경제 재건 계획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계획을 작성 제출한 네이산협회의 이름을 따서 네이산 보고서로 더 많이 불립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2019년에 네이산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한 책의 표지입니다. 네이산 보고서를 다시 번역하여 출간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네이산 보고서에 대한 번역본이 이미 1950년대에 출판되었지만 그것에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네이산 보고서가 제출되자마자 1954년에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어로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본은 맞춤법이 굉장히 낡았고 또한 곳곳에서 오역과 오기는 물론 누락 등 많은 오류가 발견되어 네이산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둘째, 네이산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이산 보고서는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인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보고서를 직접 이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는 심층 해설을 덧붙이는 등 새롭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웅크라가 네이산협회에 한국경제 재건 계획을 작성하라고 의뢰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국 경제가 원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립경제 기반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이산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당시 유엔 등 해외 국가의 한국경제 재건에 대한 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이산 보고서가 작성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원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상의 원조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를 자립경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립경제의 정의만 가지고서는 자립경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립경제를 지향했는가 하는 것은 자립경제의 목표 수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규모, 계획기간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는 네이산 보고서에서 상정한 자립경제의 목표 수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표는 개인 소비, 국내 총투자, 정부 소비와 같이 지출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1인당 소비 수준입니다. 1인당 소비는 개인 소비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소비는 한국 전쟁의 파괴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949년에 1인당 소비는 71달러였는데 1952년에 1인당 소비는 50달러였고 1953년은 60달러였습니다. 네이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1인당 소비를 한국 전쟁 직전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949년의 소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연도인 1958년에 1인당 소비를 73.5달러로 책정해 1949년에 비해 4% 증가한 수준을 목표로 상정했습니다. 둘째, 정부 소비입니다. 정부 소비는 국방 지출과 기타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변동성이 큰 것은 한국군 규모와 연계되어 있는 국방 지출이었습니다. 네이산 보고서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군의 규모를 20만 명으로 가정하고 국방 지출로 매년 1억 5천만 달러가 지출될 것이라 전제하고 정부 소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네이산 보고서에서는 실제 국군 수와 가정한 20만 명 사이의 갭은 군사 원조를 통해 메워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한국군의 규모를 20만 명으로 가정한 것은 그 이후 실제 한국군의 수가 60만 내지 70만 명에 도달한 것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가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총투자 수준입니다. 국내 총투자는 네이산 보고서에서 상정한 1인당 소비와 정부 소비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규모를 의미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총투자는 한국 전쟁의 파괴를 빠르게 복구, 확충해야 했기 때문에 계획 기간 동안에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53년의 총투자액은 1억 9,800만 달러로 1949년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네이산 보고서에서는 1954년부터 한국 경제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1954년에는 4억 1,500만 달러, 1956년에는 4억 3,800만 달러로 상승하다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958년에는 3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54년부터 1958년까지의 총 투자액은 20억 3,100만 달러였습니다. 네이산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투자 부문을 보면 교육시설, 주택, 위생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공시설 부문의 복구와 확충 비중이 매우 가장 컸고 다음에는 농업, 제조업, 전력, 수송통신 부문의 복구와 확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 표는 내산 보고서의 국내 총 필요량, 국민 총 생산과 순수입 필요량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 총 필요량은 앞서 언급한 개인 소비, 정부 소비와 국내 총 투자를 충족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3년에는 19억 4,300만 달러, 1955년에는 23억 8,800만 달러, 최종 연도인 1957년에는 25억 3,200만 달러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총 필요량을 국내 생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 국민 총생산입니다. 국민 총생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경제 재건 계획이 끝나는 1958년에는 25억 1천만 달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총 필요량과 일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국내 총 필요량과 국민 총 생산의 차이는 순수입 필요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입 필요량은 외부에서 전적으로 주입되어야 하는 재원으로 원조 규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 초기에는 국내 총 필요량을 국민 총 생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순수입 필요량이 확대되었습니다. 가령 1953년에 순수입 필요량은 2억 8,400만 달러였는데 1955년에는 2억 9,5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계획 후기로 갈수록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여 그 갭이 줄어들도록 계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경제 재건 계획이 종료한 1958년 이후에는 국내 총 필요량과 국민 총생산이 25억 1천만 달러로 일치하여 원조가 공급되지 않아도 재생산할 수 있는 자립경제 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산 보고서는 5년 동안에 원조가 12억 4천만 달러가 제공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목표로 상정했던 개인 소비와 정부 소비 그리고 국내 총 투자를 충족하면서 목표년도 이후에는 한국 경제가 원조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립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산 보고서는 웅크라나 한국 정부에서 거의 실천되지 않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재건 구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내산 보고서의 공업화 정책과 이승만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서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둘째, 미국 정부의 대한원조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52년 5월에 마이어 협정을 체결하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유엔, 다시 말하면 웅크라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재건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통해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의 기금 출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웅크라 기금의 대부분을 미국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유엔을 통해 한국의 원조를 제공하게 되면 원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의 제반 사항은 유엔에 직접 보고되고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왕 각출된 재원을 활용한 웅크라 원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원조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과 웅크라 원조는 내산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12억 4천만 달러의 원조가 아니라 1951년에서 1960년까지 1억 2,200만 달러만이 제공되었을 뿐입니다.